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스널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콥틱의 공동대표 박형진입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지금 21년 동안 안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경과 눈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안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도구이잖아요. 우리의 시력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면서 이 예민한 얼굴에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안경의 그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안경 자체의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좀 집착을 하다 보면 내 얼굴과 이 안경이 잘 맞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안경인데, 딱 썼을 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이 각도가 되게 많이 꺾여 있고 앞에서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서양인 얼굴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런 동양인인 한국인이 썼을 때 코는 서양인보다 낮고 또 그 이마의 각도도 서양인들이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렌즈의 각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리에서 보면은 유명 브랜드 안경을 이렇게 잘못 쓰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렌즈가 원래 설계되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를 쓰셔도 그 도수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잘 맞는, 특히 이제 동양인을 위한 안경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 얼굴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한 안경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안경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안경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 얼굴의 요소가 어떤 것이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눈동자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안경테의 중심하고 우리 눈동자의 중심이 거의 일치했을 때 사실 렌즈가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두께도 좀 더 얇은 부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미간 사이의 거리하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 높이, 그리고 귀까지의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이 다 제각각인데, 안경은 대부분 기성품들은 그 맞춤 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좀 특이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귀가 양쪽이 짝짝인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귀까지 거리가 긴데 안경 다리가 거기까지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앞에 각도도 무너지고 여기 제대로 못 잡아주기 때문에 또 무게가 더 앞으로 쏠려서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의 특성을 이 안경이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대부분 안경사분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서 피팅을 해주십니다. 피팅을 해주실 때 안경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피팅으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개성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피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그 자체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또 개인 맞춤 안경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안경 착용에 있어서 너무 불편이 컸다, 그러면 저희 브리즘 같은 브랜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경은 사실 안경테와 이제 렌즈의 결합물이다 보니까 이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경 렌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테가 조금 오래되거나 닳는다고 해서 트렌드에 조금 뒤처져 보일 수는 있고, 약간 뭔가 헐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건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눈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많은 경우 스크래치가 막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멀티 코팅이라는 걸 해서 이제 렌즈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 렌즈는 대강 내가 취급을 해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튼튼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썼던 안경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리의 장점은 스크래치가 잘 안 나고 투명하다는 점, 단점은 무겁고 깨진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99.9% 다 플라스틱 렌즈로 넘어왔습니다.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은 이제 가볍다는 거, 깨지지 않는다는 것, 단점은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멀티 코팅을 하긴 하지만, 그 코팅을 아무리 비싼 코팅을 하더라도 우리가 취급을 잘 못한다면은 사실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전문 용어로 메리아스 이런 걸로 안경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티셔츠로 닦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닦으시는데, 저희는 이 코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크래치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
제공해드리는 안경 닦는 극세사 천으로 꼭 닦아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꼭 가방에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서 거친 소재로서 렌즈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또 잘 하더라도 또 이제 코팅은 그 열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헤어 드라이기를 가까이 댄다거나 사우나 같은 데 쓰고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코팅이 또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최대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써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은 스크래치와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또 그 시력 자체도 1, 2년마다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서 도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압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고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같은 두께의 렌즈로도 더 빛을 많이 껐기 때문에 시력이 매우 나쁘신 분들이 보통 렌즈가 너무 두꺼워져서 불편함을 겪으시는데, 이런 굴절률이 높고 또는 압축을 많이 한 렌즈 쓰면 상대적으로 얇은 렌즈로도 이 굴절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그 압축을 많이 한 렌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조건 좋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얇아지는 만큼 빛의 굴절에 있어서 좀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딱 이 렌즈 원래 모양대로 볼록하게 생긴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가장 좋은 거고, 이걸 평평하고 이렇게 그 얇게 만들수록 빛의 꺾임이 좀 분산되거나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나쁘지 않은 분이라면 적절한 그 굴절률, 적절한 압축을 한 렌즈를 이제 안경사의 추천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거를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요.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데 나는 무조건 고사양으로 할 거야, 압축 많이 한 걸로 주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얼굴 자체가 뭐 82억 명의 인구를 다 얼굴을 보고 우리가 누군지 판단을 할 정도로 정말 오미조미란 이 좁은 그 영역에 많은 요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안경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코죠. 아무래도 이 무게가 코에 다 걸리고. 근데 우리 코 모양을 가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으면서 경사가 또 져 있어요. 그 경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좌우가 삐뚤어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즈패드 암 또는 그 코받침의 이제 기둥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 안착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코가 다 다르게 생기고, 거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형이 있다거나 또는 내 코의 기성이 너무 강해서 기존의 기성태로 이게 또 안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콧자국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나의 이런 코의 복잡한 입체적인 구조를 이 안경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안경사분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팅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최우선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코 기둥의 넓이가 너무 넓다거나 오히려 좁은데 코가 높아서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개개인의 차별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이런 맞춤 디자인과 맞춤 생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 맞춤 안경이라는 솔루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특히 여름철에 강력한 이 직사광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건데, 요즘 이제 일단 잡화점이나 패션 스토어에서 이 선글라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글라스 렌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데, 일부 이런 저렴한 제품들 중에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렌즈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우리의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면 오히려 선글라스를 안 썼을 때보다 확장된 동공을 통해서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선글라스인데 알고 봤더니 내 눈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UV400 이런 마크가 붙어 있고 UV 차단이 되는 그런 렌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대부분의 그 안경원에서 취급하는 렌즈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좀 너무 저렴한 채널이나 패션 채널
채널에서는 가끔 그런 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선글라스는 아무래도 이제 패션 소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 그리고 연예인 누구누구가 썼다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많은 경우 연예인들은 얼굴도 작고 코도 오똑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어울렸던 선글라스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일반 안경과 마찬가지로 이 선글라스도 내 얼굴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의 개성에 어울리는 내 취향과 내 얼굴 형태에 맞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트렌드만 쫓기보다는 내 얼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써보시면서 나의 이미지에 맞는 거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선글라스 쓰실 때도 훨씬 편하고 더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유명 브랜드에서 취급하고 있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채널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로 출시를 한다면 그런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 안경을 한 손으로 이렇게 벗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안경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 얼굴이 대칭이듯이 안경도 좌우가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모든 생김새와 기능이 좌우 대칭인 물건을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압력이 이쪽으로 다 가게 돼서 안경이 좌우가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쓰다 보면은 계속 이쪽은 헐거워지고 이쪽은 빡빡해지면은 균형이 무너지고 그래서 뭐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안경도 쓰고 벗을 때 꼭 두 손으로 이렇게 같이 쓰고 벗어야지 이 형태의 안정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힌지의 그런 그 적당한 압력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손으로 쓰고 벗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 닦으실 때는 꼭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안경 닦기 천을 또 사용을 해주시고 지금 또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 정말 이제 차를 야외에 대놓으면은 막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멀티 코팅이 열에 되게 약합니다. 7, 80도 정도 고온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 코팅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선글라스나 이런 안경을 차에 그냥 보관을 하고서 야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꼭 삼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 케이스 하나에다가 안경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안경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역시 번거로우시더라도 멀티 케이스를 사서 여러 개를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케이스 여러 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의 눈을 도와주기 위한 소도구이기 때문에 이 안경을 얼마나 내가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눈이 그만큼 더 편한 거고요. 더 나 스스로도 세상을 더 밝게 맑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눈을 보호하듯이 안경도 같이 보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미있는 또는 의미가 있는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 목적은 최고 경영자를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그 뭐 재무, 마케팅, 회계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판단해야 되는 이슈는 되게 복합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회사의 사례를 마치 소설책처럼 이렇게 써서 전달을 해주고 당신이 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케이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에서는 최초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런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 됐고요. 저희를 선정을 해주신 이제 교수님이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저희 매장을 이제 우연히 방문하고서 본인이 안경을 오랫동안 써온 헤비 유저인데 그동안 안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안경 맞추는 과정도 힘들고 안경 제품도 힘들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 일단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3D 스캔을 기반으로 한 맞춤 안경을 만드는 저희 브리즘 매장을 경험하시고 나서 이렇게 고객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던 거를 디지털로 이렇게 혁신한 안경 브랜드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례를 가지고서 정말 이제 과거에 뭔가 좀 그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사례로서 이 사례를 좀 알려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가 나왔고요. 실제로 제안을 주시고 나서 6개월 뒤에 리서처 두 분하고 같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저희 회사를 탈탈 털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 다 인터뷰하시고 공장도 매장도 다 가보시고 고객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케이스가 나왔고 참고로 올해 3월에 저희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경영대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하는 또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도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력 교정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 나빠지면 수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들 중에 중요한 내용이 근시를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눈이 나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망막박리라든지 황반변성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확률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근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안구가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더 커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빛이 정확히 맺혀야 할 위치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이 더 뒤쪽에 가 있으니까 이게 앞쪽에 맺힘으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는데 먼 거리가 안 보이는 게 근시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라는 이 물질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풍선이 점점 커지면은 이 표면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눈도 사실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이게 더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 표면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뭔가 좀 더 긴장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진행되는 나이, 특히 한 5, 6세부터 24세까지는 근시를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요소라고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궁금해했던 문제이기도 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종종 농담 삼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라식 라섹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눈들이 있고요. 우리의 몸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은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수술을 못 하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막의 두께가 얇아서 이런 시력 교정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요즘은 수술의 안전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0.1%의 그런 실패율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한테는 그냥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 확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안과라는 곳이 이제 의료인인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눈의 질환이나 이런 상태나 이런 진료 행위를 위해서는 거기가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고 정확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곳이고요. 안경원이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력 검사를 같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역할이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이게 또 나라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한국의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안경원에서 하는 것보다 꼭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뭘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험에서 수가를 이제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시력 검사를 한번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보험 수가가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개원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력 검사는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저희 같은 경우 30분씩 걸리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30분 동안 한 환자를 붙들고서 했는데 그렇게 낮은 수가를 받게 되면 정말 병원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과는 이제 검안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안경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검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과에서도
안경사들이 시력 검사 행위를 하고 있고 안경원에서도 안경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장비라든지 시행하는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안과에서는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긴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은 양쪽이 다 똑같고요. 차이점은 안과는 사실 처방을 하고 난 거를 안경원에 갖고 가서 렌즈를 그때 이제 써보면 그때 가서 이 처방이 얼마나 본인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이 조금 덜하겠죠. 그리고 안경 렌즈를 처방한다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의 시력을 잘 측정하는 거를 떠나서 사실 시력이라는 거는 우리 눈과 뇌가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정도 처방을 하면은 깨끗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누군가는 어지럽다고 막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뭐 흐리게 보인다고 또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뇌가 처리하는 그 속도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원에서 실제로 제가 트라이얼 렌즈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한 단계 두 단계씩 조금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시력 검사 결과만으로는 우리 렌즈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까지 다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렌즈를 구매하게 되는 안경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더 잘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정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또 젊은 분들은 아직 뇌가 좀 싱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가 바뀌거나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조금씩 나이가 들고 특히 저처럼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조금만 세져도 막 어지러워서 적응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차를 다 반영을 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처방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안경원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안과 의사가 있고요. 이제 검안사, 아이닥터라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 밑에 또 안경사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은 안과 의사가 있고 안경사가 있는 두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렌즈 처방을 위한 시력 검사까지를 대부분 안경사들이 원스톱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해 주시긴 하지만 이게 딱 렌즈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안경원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미국은 아이닥터 또는 옵토메트리스트라고 하는 검안사가 준 의료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4년 동안 검안 학교를 추가로 다닌 분들 그래서 메디컬 닥터는 아니지만 시력 검사에 있어서 준 의료인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인데 미국은 그 안경 렌즈 처방을 받으려면 이 검안사한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서 거의 100불 가까운 돈을 내고서 시력 검사를 하고 렌즈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처방을 가지고 또 안경원에 가서 안경사에게서 렌즈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좀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역시 대한민국 K글라스 최고다. 빠르고 편하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한국이 훨씬 빠르고 편리한 건 맞는데 또 이런 그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원스톱 편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고객을 받아야 되고 좀 저가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처럼 이제 노안이 온 연령대라든지 시력적인 불편이 크신 분들은 사실 30분 40분 붙들고서 충분히 시력 검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특히 대부분 안경원들은 주말에 되게 바쁘잖아요. 막 서너 명씩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을 붙들고 3, 40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케어를 못 해드리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그 노안 안경 보급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50대 이상 60대 되면은 다들 가까운 거리 볼 때 이렇게 인상 쓰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력적인 불편이 큰 분들을 제대로 케어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국 시스템은 사실 젊고 시력이 좋은 분들이 그냥 안경 하나 맞추려고 하기에는 너무 헤비한 시스템이죠. 불필요하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노안이 왔거나 시력적 불편이 큰 사람들은 정말 30분 40분 한 사람의 전문가가 나를 붙들고서 제대로 검사를 해주고 안경원에서 하듯이 트라이얼 키트를 가지고서 렌즈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작업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좀 그런 연령대가 높거나 시력적인 불편이 크신 분들한테 더 좋은 제도, 한국은 좀 연령대가 낮고 시력 불편이 크지 않은 분들한테 더 적합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늘 잔소리하는 게 요즘 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불 켜놓고 뭐 하고 있으면 야단 맞으니까 불 꺼놓고 자는 척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면 이 동공이 더 확장이 돼서 사물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핸드폰에 이 강력한 광선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눈이 정말 피로해지고 계속 잔상도 남아 있고, 그래서 눈의 피로도도 높이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는 정말 건강에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잠 안 오거나 뭐 갑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누워서 그냥 보고 싶은데 이건 정말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 딸아이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핸드폰을 보되 침대 위에서는 절대 보지 않는다. 무조건 밖에 나와서 본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불 꺼놓고 누운 상태로 보는 거 절대 금지. 누워서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엎드려서 보는 거. 엎드려서 보면은 우리 안압이 상승을 합니다. 요즘 젊은 녹내장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실명으로도 갈 수 있는 되게 중대한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압력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상태로 껌껌한 데서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그냥 핸드폰 보지 않는다, 불 꺼놓고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있고 회사에 가면 컴퓨터 보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 화면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로도도 높아지고 이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적당히 오일이 분비가 되어야 우리 눈에 뻑뻑함도 없어지는데 계속 또렷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오일이 충분히 이제 분비가 잘 안 되고 잘 안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뻑뻑함을 느끼고, 그래서 건조증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도 가능한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좀 깜빡이는 노력, 그리고 시선을 자꾸 돌려주는 노력, 그리고 40-50분 작업을 하면은 진짜 10분 정도는 좀 멀리 보고 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4m, 5m 이상의 먼 거리를 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보다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수정체도 의도적으로 더 두꺼워져 있어야 되고, 그걸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리가 없겠죠.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쉬어주는 거는 먼 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계속 봤을 때는 꼭 먼 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눈을 씌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시가 진행되는 나이는 보통 한 5, 6세부터 24세까지 우리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근시가 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는 사실 뭐 나중에 수술하면 돼 이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져서 어릴 때부터 근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근시를 어린 나이에 좀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대략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물요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점한 액을 넣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드림 렌즈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런 이제 컨택트 렌즈. 그래서 밤에 그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우리의 각막을 좀 눌러줘가지고 우리 근시의 진행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은 그날 하루 동안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끼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자는 동안 또 근시의 진행이 억제되는 그런 또 컨택트 렌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안경 렌즈 중에서도 근시 진행 억제 렌즈들이 지난 한 2-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은 12시간 이상 일상생활에 그냥 써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근시의 진행을 60-70% 이상 지금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시장에 이미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수단이 있고요. 근데 각각의 방법, 그 수단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트로펜 요법은 아무래도 계속 약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또 효과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넣다가 중단했을 때는 그동안 억제됐던 근시 진행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림 렌즈를 하시는 분들이 아트로펜을 보조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고요. 드림 렌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 동안 그냥 안경이나 렌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이 딱딱한 렌즈를 밤에 계속 껴야 되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고 또 렌즈를 잘 소독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눈이 좀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드림 렌즈도 아트로핀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속 끼고 있다가 안 끼기 시작하면 다시 또 리바운드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동안 눌러놨던 근시 진행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단점이 있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장점은 사실 쓰다가 안 써도 리바운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내가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썼는데 그 사이에 근시 진행도 같이 억제가 된다라는, 그게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활동량도 많고 밖에서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옵션일 수는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 요거 먹으면 됩니다. 뭐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런 거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눈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죠. 여러 가지 뭐 눈에 좋은 거, 뭐 블루베리 이야기도 있고, 뭐 등 푸는 생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비타민 A나 오메가3나 뭐 지아잔틴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좋다라고 시중에 정보가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거 기억했다가 그것만 찾아서 먹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냥 몸에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거를 먹고 내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 내 눈도 당연히 좋아진다 인 거지, 내 몸에 받지도 않는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을 고집을 하면서 사실 눈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따로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뭐 좋은 채소들, 좋은 과일들 많이 먹고 충분히 휴식해주고, 요즘 사실 잠에 대한 또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야 죽고 나서 관안에서 더 잘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잠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7시간 이상 자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뇌도 휴식하고 우리 몸도 휴식하고 눈도 휴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취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 잘 안 보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 몸을 케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눈도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그 근시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하나 조금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근시가 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또는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가까운 거리를 많이 봐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야기는 햇빛을 덜 받으면은 근시가 더 많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게 분비가 됐을 때 우리의 안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자라는 걸 막아주는데, 이 작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안구가 무리하게 이렇게 커지고 그로 인해서 근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특히 대만 교육청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학생들을 무조건 야외 생활을 시키라고 지금 공고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책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려야 된다. 사실 그게 몸에도 좋은 거고 눈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야외에서 햇빛 받고 노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근시라는 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구가 조금 남보다 커져 있다 보니까 초점이 앞에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멀리 있는 게 흐려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를 보면은 초점이 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뒤로 가기 때문에 근시는 원래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안이 진행되면 힘이 약해져서 초점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 눈이 좋아진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먼 거리는 안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가 잠시 더 또렷해지는 거죠. 근데 노안이 더 진행되면 다시 초점이 뒤로 가기 때문에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특히 안경을 벗었을 때는 가까운 게 더 잘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시가 와도 이제 노안용 안경을 써야지만 먼 거리도 잘 보고 가까운 거리도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안에 가장 취약한 눈은 사실은 원시입니다. 원시는 이제
망막의 뒤쪽에 초점이 맺히는 그런 눈인데 가까운 거리를 보게 되면은 물체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면 초점이 더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멀리가 어느 정도 잘 보였지만 가까운 거리는 더 안 보이게 되는 눈이 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안이 시작되면은 가까운 거리가 급속도로 더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시가 있는 줄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먼 거리를 보다가 상이 뒤에 맺혀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수정체에 힘을 빡 주면 렌즈가 갑자기 두꺼워져서 이 상이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보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나는 원시가 없는 좋은 눈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원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런 분들이 노안이 또 오게 되면 나는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까운 거리가 원래도 잘 안 보였지만 갑자기 훅 안 보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더 당황하시고 그래서 노안으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되는 눈이 원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전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을 때 가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가까운 거리에서 TV를 많이 본다고 해서 눈이 무조건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눈이 나쁜 애들이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에서 TV를 보기 때문에 이게 눈이 나쁜 결과로 인해서 가까이서 보는 것을 꼭 원인이 된 걸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눈이 나쁘니까 자꾸 앞으로 가서 본다 인 건데, 또 그걸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의사나 과학자들은 아주 명확한 비교 대조군의 실험을 통해서 이런 바뀐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어야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 TV를 자꾸 보는 아이들이 멀리서 TV를 보는 아이들에 비해서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정확히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비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다고 해서 또 눈이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의 경험상 자꾸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를 보고 있고 눈이 또 필요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게 결국 시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멀리서 TV를 보게끔 하고, 가까이에서 얘가 TV를 보고 있으면 얘가 눈이 나빠졌구나,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거나 다른 근시 억제 수단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이 사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사실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안경이나 안과 쪽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에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관심을 받았을 때는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면은 우리의 막 시신경이 파괴가 된다, 눈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었는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바에 따르면 제 개인적인 결론은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눈에 직접적인 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햇빛에도 블루라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로 해가 될 정도로 블루라이트를 쬐려면 엄청난 양을 쬐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 여전히 이제 한 가지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의학적인 사실은, 블루라이트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쬐었을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블루라이트를 계속 쬐고 있으면은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거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웬만하면 노트북 절대 안 켜려고 하고 있고 핸드폰도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그러면 이거 그 수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차단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원리는 이 청색광과 보색광기에 있는 이제 이 노란빛의 렌즈 컬러를 통해서 이거 걸러주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100% 차단하겠다 그러면 렌즈가 오렌지 빛이 됩니다. 요즘 축구 선수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밤에 오렌지색 안경 쓰고 이렇게 생활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갑자기 오렌지색 렌즈 선글라스 낀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컨디션 조절이 정말 중요한, 특히 운동선수들이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100% 또는 95% 차단하는 오렌지색 렌즈를 끼고서 생활을 하면 잠이 좀 더 깊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도 야간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그 95% 차단 렌즈를 끼고서 생활을 하는데 확실히 잠이 좀 더 깊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95% 100%가 되면은 완전 오렌지색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완전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특히나 화면을 보면서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20에서 30% 정도의 농도로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건 맞는데 100%는 아니다. 그래서 차단 렌즈를 썼다고 해서 내가 이게 엄청나게 보호가 된다라고 그걸 과신을 하시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니고 완전 차단하게 되면 완전히 오렌지색 렌즈까지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하루 종일 나이트 모드를 켜놓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냥 일반 모드로 켜놓으면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학적으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나이트 모드를 했을 때 눈이 확실히 편안하다라고 이제 나오는 이런 논문들도 있고 어떤 논문을 보면은 그 나이트 모드를 하면 배경이 검정색 또는 어두운 색깔이 되고 글자가 하얀색이 되니까 오히려 검정색에서 그 밝은 글자들이 더 눈을 부시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전체 화면이 하얀 것보다는 전체 화면이 검은 게 제가 느끼기엔 눈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설정을 밤에만 나이트 모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이트 모드를 그냥 켜놓고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21년 동안 안경 사업을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제가 싸우고 있는 최고의 경쟁자는 우리 국민들의 눈과 안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말로는 우리 눈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인체 부위이고 특히 시력이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감각이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사실 특히 뭐 노안이 온다거나 시력이 좀 불편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불편함을 그냥 참고 사세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 많잖아요. 뭐 회사의 부장님이 보고서 야 12폰트로 뽑아와 뭐 이런다거나 명함이나 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안경 벗고서 이렇게 인상 쓰고 보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TV가 갑자기 어느 날 글자가 흐려지고 화면이 흐려지면 그거 보시고 있겠냐. 돈이 200만 원이 들건 300만 원이 들건 바로 바꾸지 않겠느냐. 근데 세상을 보는 창인 우리의 눈이 이렇게 흐려지고 불편해지는데 왜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사시는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량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상을 계속 쓰니까 막 주름살 생기죠. 표정은 험상궂어지죠. 그리고 눈이 좋을 때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잘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좀 부담스러워지고 밖에 활동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안이나 그 낮은 시력을 방치했을 때 노년기에 치매가 유병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눈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눈을 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경이라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또 내 외모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내 얼굴에 뭔가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사가 시력과 그 외모를 같이 케어해 드리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시력적인 불편과 외모상의 이런 좀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 안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력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특히 40대 이상의 노안 인구분들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할 날이 아주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좋은 경험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나이 때에 갑자기 서류가 안 보이고 문서가 안 보여서 정보 습득력이 낮아지고 세상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짧아지고 좁아진다면 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더 관심을 갖고 안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